자, 이제 감정 기능의 발달이 어떤 것이 이제 감정 기능의 발달인가? 첫 번째로는 사로잡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확 사로잡아 버리고 내가 거기에서 노여날라 해도 노여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 주된 양육자가 엄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엄마의 정서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이제 거기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옛날 이야기라든지 신화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서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호랑이 이야기라든지 또 서양 민담에서는 뭐 늑대가 아이를 잡아먹는 늑대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신화에서는 용, 주인공을 집어삼키는 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잡아먹는, 집어삼키는 그러한 이미지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있죠, 그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이야기. 그것이 전형적인 그 어머니의 어떤 정서적인 영향력, 자식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정서적인 영향력에 대해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한번 보면요.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홀어머니와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이웃 마을 잔칫집에서 일을 돕고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고 가는 떡을 주면 안 잡아먹는다 해서 호랑이에게 떡을 주고 나니 팔을 주면 또 안 잡아먹는다고 해서 팔을 주고 그 다음에는 다리를 주고 결국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어머니 옷을 입고는 오누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갑니다. 처음 아이들은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고 엄마 손도 엄마 발도 아니라 하지만 호랑이는 감기에 걸렸다, 손이 거칠어졌다, 발이 부었다 하면서 아이들을 속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호랑이는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오빠가 보니 치마 밑으로 꼬리가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오누이는 마당의 나무 위로 도망쳐 올라갑니다. 아이들을 찾던 호랑이가 나무 밑 우물을 보면서 오누이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잡으려 하자 여동생이 바보 같다고 웃습니다. 오누이가 위에 있다라는 것을 눈치챈 호랑이가 어떻게 올라갔냐고 묻습니다. 꽤 많은 오빠가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올라왔다 말합니다. 자꾸 미끄러지는 것을 본 누이가 또 웃으며 도끼로 찍으며 올라오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으려고 나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오누이는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새 동아줄이 내려와 오누이는 하늘에 올라가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와 남매가 올라가는 것을 본 호랑이도 역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헌 동아줄이 내려와 호랑이는 얼마 못 가 수수밭으로 떨어집니다. 수수가 붉은 이유는 이때 호랑이가 흘린 피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옛날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의 심리가 호랑이 같은 잡아먹는 어머니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어떤 심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처음에 나오는 이제 그 엄마는 홀어머니죠. 남편이 없고 홀로 아이들을 이제 남의 집에서 일하고 이제 건사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홀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게 힘든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 대한 어떤 뭐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욕심이라든지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있는 어떤 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라는 것은 엄마 안에 있는 호랑이가 숨어있던 호랑이 같은 마음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이런 이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 힘든 시기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호르몬이가 아이들을 자식을 키워가지고 검사가 되게 만들고 의사가 되게 만들고 그런 어떤 엄마들 이야기 참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 호르몬이들이 보면 이제 자기의 어떤 한을 풀기 위해서 자식을 그렇게 성공으로 이렇게 넣었고 결국은 그 아들을 자기가 독점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며느리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폭군 같은 시어머니로 이렇게 작용하죠. 예. 그리고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미성숙하고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앓게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나타나서 안 드러나서 이렇게 그런 거지. 일단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릴 때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 엄마가 이렇게 호르몬이가 사랑으로 대해준다 그러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호랑이처럼 자신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호르몬으로 있고 이제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불안하겠어요, 그죠? 예, 불안하고 아이들을 이제 자기 식대로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 말대로 들어야 집안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아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잡아먹는 호랑이처럼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자라야만이 집안이 유지가 되는 거지. 아이의 어떤 밝고 즐겁고 활달하고 이런 측면은 엄마의 그 의지에 의해서 꺾이고 상처받기가 참 쉽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호랑이하고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되는데 호랑이하고 이제 마주쳐가지고 나무 위로 도망친다 그러죠. 예. 나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의 성장을 상징해요. 생명의 성장. 이제 나무 밑에 있던 아이들은 집안에 있던 아이들은 엄마한테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절대적으로 기대야 되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아이들이었지만 호랑이와 직면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꾀도 부리게 되고 능동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대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호랑이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 그러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 부정적이긴 하지만. 예.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어머니 컴플렉스에서 오는 감정적인 어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호랑이와 씨름하고 다 이렇게 그 직면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알아보고 의식적으로 알아보고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을 알아보고 이제 그것과 직면하고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나무 위에 올라간 아이들이 이제 호랑이하고 싸우면서 많이 이제 성장했죠, 그죠? 예. 호랑이도 이제 대처할 만큼 애들이 성장한 거예요. 예. 결국에 나중에는 호랑이가 이제 나무 위에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하늘에 기도를 하죠. 예.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종교성 할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어요? 리커넥트죠. 리커넥트. 다시 연결하는 거. 동아줄을 통해 하늘하고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예. 인간의 심리를 참 잘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는 그렇게 어린 시절 내가 자란 가정 환경에서 만난 그런 마음의 상처라든지 무의식적인 어떤 컴플렉스들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씨름하고 끝까지 지지 않고 내 운명에 지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고 그것과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은 동아줄을 발견하기도 해요. 내 안에 정말 내면의 신과 연결된 내면의 신이 이끌어주는 힘과 지혜가 있구나. 발견하는 사람은 동아줄을 잡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하늘로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온 세상을 밝히는 해와 달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는 떨어져서 죽죠. 그죠? 이거는 전형적인 그 영웅신화 이야기입니다. 영웅신화. 아이들이 이야기 처음에 하고 이야기 마지막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야기 처음에는 그냥 수동적인 의존적인 아이들일 뿐이었어요. 호랑이하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동아줄을 잡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는 온 세상을 비추는 해와 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해와 달과 같은 존재.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자란 가정 환경이라는 어떤 운명, 숙명적인 운명, 거기에서 받은 어떤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웅 신화의 모티브입니다. 예. 자, 이제 그 사로잡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어진 그런 부정적인 이렇게 무의식의 어떤 역동성, 감정들 이런 것과 충분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또 씨름을 충분히 하고 나면 일종의 이제 내 마음 속에 좀 듬직한 어떤 영향력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중심 핵 같은 것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네. 전에 같으면 이제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폭풍우들 오면 마음이 그냥 이리 휙 저리 휙 그냥 속절없이 막 휩쓸렸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더라도 이제 뭐 어느 정도 평화로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중심 핵 같은 것이 이렇게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상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삶의 고통이나 시련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관뚜껑 닫힐 때까지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더라도 거기에 견딜만 어떤 내면의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로잡는 감정으로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편안해졌나. 물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20대 초반의 학생들한테는 아직 한참 먼 일이겠죠. 앞으로 인생을 수십 년 동안 겪어가면서 이제 그런 체험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감정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가를 보는 두 번째 기준은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력.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이야기하는 거, 감정에 공감을 잘 못하는 거는요, 감정 기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이야기에 공감을 못 해준다 해가지고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잘못된 것도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감정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만이 내 자신이 삶에서 기쁨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남들 뭐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결국은 내 감정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만이 그 바탕 위에서 기쁨이나 행복감에 꽃이 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정확히 공감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호 문제가 이제 언론에서 자꾸 나오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아직도 그 이야기냐. 아직도 그걸로 울고 먹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진실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은 그냥 비판 없이 거기 따라가요. 맞아. 짜증나게 왜 저렇게 하느냐. 공감력이 없는 거죠. 남의 아픔에 대한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언젠가는 자기 마음의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호소해야 되는 그런 처지를 반드시 인생에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그래야만이 아하 이제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나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가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치유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나는 상대방의 어떤 심리적인 아픔과 슬픔에 굉장히 쉽게 공감이 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낀다고 하는 그러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하나의 어떤 영적인 능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정확한 공감, 진정한 공감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감상주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센티멘탈리즘. 예를 들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버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걸 이야기하면 거기에 너무 쉽게 공감이 돼 가지고 눈물이 나고 뭐 이렇게 하고 내 몸이 아플 정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물론 뭐 어느 정도 공감이 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이 사람이 상담가가 자기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문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울고 자기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상대방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치유 효과가 일어납니다. 치유 효과가. 그냥 내 문제 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거는 뭐 조금 카타르시스가 있긴 있겠지만 치유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확하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거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치유해 본 사람만이 상대방의 마음에 정확히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 오만 삶의 어떤 고통과 슬픔, 힘든 것들, 이런 것을 정말 징할 정도로 겪어보고 그걸 치유해 본 사람만이 정확하게 이제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감상주의적으로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이제 치유적으로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에게도 놀라운 치유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공감을 통해 가지고 감정의 근육이 더 발달합니다. 내 감정의 근육이. 그래서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기쁨이 생겨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상대방의 아픔이나 슬픔, 고통 여기에 공감해주는 때 내 감정 근육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공감해주려고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는 좀 아파야 되고 그죠?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서로 간의 치유가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때요? 상대방은 그런 무겁고 어두운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털어내고 공감받으니까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치유가 일어나겠죠. 이런 공감은 하나의 둘 다 상생하는 윈윈의 어떤 그런 기운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타인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사실은. 네. 자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비어있지 않으면, 꽉 차 있으면요, 절대로 들어줄 수 없어요. 네. 들어줄 수 없고, 들어주더라도 그런 감상주의적인 어떤 내 감정을 그냥 자극받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삶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다가오는 것들, 모든 삶의 과제들에 이제 유연하게 반응하는가, 그게 달려 있어요. 성격적으로 혹은 이제 감정적으로 완고하다든지 경직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뭔가 뻣뻣하게 굳어 있어요. 감정 근육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지 않고 굳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라 그러죠. 기쁠 희자, 또 노여워할 노자, 슬퍼할 애자, 즐거워할 낙자, 그죠? 희로애락의 감정. 이런 감정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삶의 다양한 상황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유연하게 물 흐르듯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체의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무거운 거 쉽게 들어올리잖아요. 번쩍번쩍 들어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정의 근육이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삶이 그렇게 버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쉽게, 쉽지는 않겠지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삶의 문제들을 잘 견디고 잘 타넘어가요. 그래서 감정 기능의 발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보면 무덤덤한 표정들, 또 노여워해야 될 때도 노여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별로 감정을 못 느끼고 회피하거나 즐거워하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어색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삶이라는 거는 항상 피곤해요. 피곤하게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짐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기뻐해야 될 때 어린애처럼 그냥 단순하게 기뻐할 수 있고, 자기 정당한 분노는 표현할 수도 있고, 슬퍼해야 될 때 울 수 있고, 또 즐겨야 하는 순간에는 거침없이 즐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생이라는 것이 의미 있고 풍요로운 여정으로 다가옵니다. 행복은 거기에서 싹 틀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안에서 심금이 울려 나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심금을 울리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심금을 울리다. 내가 이제 그 PPT에 그 영화를 하나 이제 될 수 있으면 연결을 시켜 놓으려고 그러는데, 이태석 신부님, 수단의 슈바이자라고 하는 이태석 신부님의 그 일대기를 다룬 KBS 스페셜, 아주 감동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거를 이제 보면 심금을 울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심금이라는 것은 heart strings를 해가지고 마음의 검은고라는 뜻이에요. 마음 심자에다가 검은고 금자. 마치 심장에 검은고 줄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감동적인 걸 봤을 때 이 마음의 줄을 또르롱 하고 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아주 깊은 감동을 남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심리적인 억압이 이렇게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심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희망, 이런 같은 것들이, 아주 이렇게 스스로 맑고 아름다운 심금을 이렇게 잘 울려내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조그마한 것만 가지고 좋아하고, 감동하고, 재밌게 놀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마음에 쌓이는 상처와 억압,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 심금의 현이 하나 둘씩 이렇게 터지고 또 남은 현들도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웬만한 뭐 바깥에 이렇게 자극이 들어와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심금이 안 울려. 이 심금이 이렇게 또르릉 또르릉 울려야만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안 울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온갖 쾌락적인 자극에 탐닉하는 이유는 심금이 저절로 울리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자극을 가해가지고 억지로 울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술 마셔야 되고, 노래방 가야 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즐겨야 되고, 안 울리니까 억지로 자극을 통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꼭 그런 쾌락적인 거 아니더라도요, 사람들이 영화나 음악이나 책이나 시나 미술, 이런 어떤 미학적인 자극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미학적인 자극들은 이제 굳어서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심금을 그래도 한두 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좋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감정의 물꼬를 잠시 틔워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태석 신부님 그 KBS 스페셜 보고 나면 그런 어떤 심금을 잠시 느끼게 되고 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건강한 어떤 심금이 잠깐 뚱 울리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런 어떤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심금을 울리려고 그러는 거는 무리가 있고 그 자극이 끊어져 버리면 또 무감동하고 무덤덤해집니다. 이 심금은 내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맑고 아름답게 울려져 나올 수 있도록 연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외부적인 거,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심금을 울려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우리 이제 무의식의 내용물들, 정신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살펴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성장해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만이 이 심금이 한 줄, 두 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정 기능의 발달을 위해서 이 네 가지 이제 또 측면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